이번에는 이제 문서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이제 문서 종류는 한 7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아까 문서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서 관련돼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이게 유서필지라고 하는 그 책인데, 여기는 이제 상세하게 문서의 종류, 그 문서에는 어떤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문건에 따라서 심판해라, 판단해라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당시 문서제도 오늘날에 있어서보다 더 아마 중시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표, 여기는 당시 이제 유서필지라고 하는 문서 형식을 규정했던 그 책 앞면입니다. 이 도표를 한번 문서 형식을 한번 볼게요. 예. 문서 이해로서 한 5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상언입니다. 상언. 제가 그 소송 제도를 대신해서 백성들이 그 소원하는 그 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격쟁하고 상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격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금 어가가 지나갈 때에 그 앞에서 괜이라든가 징을 치면서 주의를 자기는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고했던 것이 이제 격쟁이었고, 상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글로 적어가지고 임금한테 이제 제출하는 것이죠. 상언. 뭐 임금이라든가 이제 자기 높은 관료들한테 상언. 이것이 이제 하나의 소송 제도를 돕는 또는 이제 보완하는 그러한 어떤 소원 제도의 일종인데, 상언이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상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효자. 이 사람이 우리 마을의 효자입니다. 이 효자를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십시오. 그래서 효자를 선양하기 위한 경우. 충신으로,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있는데 이 아주 국가 왕을 위해서 충성을 바친 충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언, 이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단체로서의 사림이 상언한 6가지 상언 형식과 개별적으로 당의 자손들이 올린 6가지 형식의 상언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격쟁원정. 요거는 격쟁하면서 이제 이걸 청을 넣는 거죠. 조상 중 원통한 일을 당한 경우 이를 풀어줄 것을 애원하는 경우, 양자를 드리기 위한 경우, 선산의 타인이 함부로 거기다 이제 묘를 갖다 놓으니까 이를 금할 것을 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격쟁 원정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 요거는 이제 문서이긴 하지만 같이 동반해서 격쟁이라고 하는 거 동반해서 아마 이용됐던 것 같아요. 소지는 대표적인 그 조선시대 소 제기할 때 쓰는 소장이라고 했습니다. 소장. 그런데 소장뿐만이 아니고 어떤 주장을 담은 글도 이제 소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지는 어떤 때 쓰였느냐? 묘 관련해서 제기하는 소장이다. 소지. 채무의 추심이나 면역을 위한 자기 주장을 담아서 위에 올리는 때 이런 걸 썼다. 가옥이나 토지 권리 문서의 분신이나 소실의 경우에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한 증명 발급을 위한 소지. 요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청서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지가 소장뿐만 아니라 좀 폭넓게 소지라고 이름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단자. 단자라고 하는 것은 청원서가 아닌 경우로서 종가의 제사에 제수를 올리기 위한 경우에 단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단자. 양반이나 아전 등이 조문하는 경우, 이때도 단자를 내밀었다. 고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목. 각 관청의 서리가 공무에 관해서 상사에게 알리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고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전이 수령에게 문안하는 경우, 고목. 이렇게 이제 문서로서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고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아까 제가 문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문권. 이거는 양반이 가옥의 매매를 종에게 위임하는 폐지라든가, 폐지란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비천한 사람에게 정식으로 보냈던 글바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상민이 가옥을 매매하는 문권. 문권이라고 하는 게 계약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지매매 계약서, 대차 계약서, 종이매매 계약서, 산지매매 계약서. 요거는 이제 소위 문권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문권. 통문. 이런 특정인에 대한 직을 부여할 때 증직이라고 하죠. 또는 서원 건립을 위한 경우에 이용됐고, 증직이라고 하는 공신, 충신, 효자 및 학덕이 높은 사람들에게 죽은 후에 벼슬을 주거나 높여주던 일을 말한다. 요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통문이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문서 종류가 지금 7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상언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격정 원정, 그다음에 소지, 그다음에 단자, 고목, 문권, 통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문서 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시에 효자 선양을 위해서 효자로 이렇게 해서 인정해 주시고 치하해 주시고 뭐 인정해 달라는 얘기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쓸 때 이제 상언이라고 하는 이렇게 문서로서 이제 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문건, 아까 제가 매매 계약서 이런 것을 이제 문건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문건. 노비 매매 문서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건 소송과 관련된 것 같아요. 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는 왼쪽 거는 이제 묘지 관련돼서, 요 오른쪽 관련돼서는 요거는 납세와 관련된 그런 오늘날의 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 요건 이제 아까 통문이라고 했습니다. 통문. 여기 통문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형식으로 행해졌다. 통문. 요건 이제 호적 단자. 여기 호적 단자는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구나.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이제 아까 노비 문서. 요거 이해했고. 그럼 이제 이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내 권리를 입증할 수 있었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약간 문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드렸는데 문권에 의해서 내 권리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매매하든 뭐 논을 매매하든 밭을 매매하든 산을 매매하든 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라 하는 것은 오늘날도 이제 인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 권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서가 결국은 이제 권리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여기 텍스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조선시대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매매 계약서, 이 문기라고 했습니다. 아까 문기 자체가 권리증이었으므로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간의 계약서를 연대 순으로 붙이거나 철회져 있었기 때문에 거래의 수만큼 부피가 커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이어져 내려온 유래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각종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했다는 건. 오늘날도 이제 뭐 이렇게 계약서는 있습니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 보게 되면 이제 소유관계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나와 있으니까 내 권리를 이제 증명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계약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편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결과적으로 권리의 상징이었다. 이게 이제 계약서 이제 문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이제 행해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차용증서, 여기다 차용증서라고 되어 있고, 요 가옥매매 문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 돈을 빌려주는 자가 누구고, 빌리는 자가 누구고, 매도인이 누구고, 매수인이 누구고, 이제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조선시대 또 어음이네요. 어음.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부동산 관리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텍스트 한번 보시죠. 여말 선초의 과전법 시행 당시에는 농지 매매가 금지되었다는 거죠. 농지 매매가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합법적인 매매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매매가 허용되었다. 처음에는 공증에 관련된 법적 기초가 없었으나 세종 7년 8월에 매매의 진위에 관해서 이웃 동네 사람이 보증하면 여기 이반이라고 하는 등록증, 공증 등록증 요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반이라고 하는 뭐냐? 토지나 가옥의 매매에 있어 권리가 이어져 내려온 유래를 증명하는 문서가 소실된 경우 관에서 발급받는 증명서, 공인 증명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반을 발급받으면 요게 이제 이 사람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거죠. 만약 이를 받지 않으면 그 농지를 관청에서 거두어들이도록 하였다. 이후 세종 24년부터는 이반을 받지 않아도 관청에서 거두어들이지 않게 되었고, 세종 27년 때부터는 매매 후 3년 내에 이반을 받도록 이게 의무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 후 3년 내에 이반을 받도록 해라.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국대전이 이를 자리를 잡게 되는데 논밭과 가옥을 매매한 경우에는 15일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소관 관서에 가서
매매에 대한 공증인 위반을 받도록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세종 때에는 그 매매 후 3년 내에 위반 공적인 증명을 받도록 이렇게 했고, 요게 이제 경국대전에 이르러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논밭과 가옥을 매매한 경우에는 15일을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었다는.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급적으로 계약 내용을 소급해서 소멸 없애버리는 거죠. 계약했다가 계약 해제한다 그러면은 이거 없었던 걸 돌립시다. 이게 계약 해제인데, 매매 계약 체결 후에 15일이 지나면 이런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증인 위반을 받도록 했다. 요걸 이제 경국대전에서 이제 명시화하는 것입니다. 15일 계약 해제할 수 없고 100일 이내에 위반을 받도록 해라. 이건 아까 이제 매매 문서와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산에 관련된 매매 문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라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견본 같습니다. 매매 문서, 밭에 관련된 매매 문서. 요거는 이제 가옥에 관련된 매매 문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문서를 이제 분실한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문서를 분실, 잃어버리고 도난당했고 소실되었거나 또는 오래되어 문서 일부가 썩었거나 쥐가 갉아먹었기 때문에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수령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입지를 청구해서 권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 위반이라고 하는 개념과 입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을 확인하는 관의 공증서, 이것이 위반이라고도 불리고 또 입지라고도 또 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반 청구, 입지 청구. 관에 가가지고 이러한 계약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문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반이나 입지나 유사한 같은 의미가 아니냐. 여기 이제 입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서 끝에 신청한 사실이 입증하는 뜻을 부기하는 관배 증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 계약의 사실, 매매 계약의 존재에 대해서 이걸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입지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입지는 권리관계가 불안한 모든 경우에 확정할 발급됨으로 17세기 이후 소유 및 거래 질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건 입지. 아마 17세기 이후에는 위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입지 청구, 이게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대신 입지를 많이 쓰지 않았나, 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기의 부동산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냐? 요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집문서가 없는 집이 있었다. 집문서가 없는 집. 그러면 그 집문서가 없는 집의 경우에 있어서 내 소유권을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겠는가? 당시에 이제 그 왕십리에 있던 번을 서기 위해서 상경한 군인들이 토지 거래와 관련된 현실을 보면 자기의 그 부동산에 대한 문서가 없을 경우 자기 소유권을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상당수가 후에 집을 사고 팔면서 매매 계약서인 문기를 작성하지 않고 서로 말로써 행했다는 거죠. 말로써. 야, 우리 이거 사자, 팔자 이렇게 말로써 한 것은 흔적이 안 남잖아요. 문서로 남겨야 된다. 문기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말로써 하는 것이 관행화되면서 계속되는 매매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권한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 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매매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집이 매매되었고 누가 새로 집중이 됐어. 이런 것을 이제 아마 확인받는 그런 관행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을 그 집을 불러 모읍니다. 매매 계약을 한 집. 그래서 이제 엿을 사주고 엿을 먹이는 거예요. 그 엿을 먹이면은 이제 아이들이 나가서 야, 오늘 누구누구네 집 가서 엿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게 되면 야, 엿을
나눠주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 집은 얼마에 누구에게 팔았다. 앞으로 집주인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애들한테 알려주면은 애들이 가서 떠드는 거니까 이 집은 얼마에 팔렸고 얼마 누구 집이래. 엿싸먹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매매대 집에 와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엿을 얻어먹은 사실과 그 인상을 통해서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매매와 관련된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엿을 먹었어, 엿 먹었어, 오늘 어느 집 가서. 그렇게 되면 매매가 있었구나. 이게 증거야. 요거를 의미하게 됐다는 거죠. 그 결국 이러한 그 엿 먹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얘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입지를 얻는 것, 공인 인증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가옥의 매매 사실, 권리관계 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엿을 먹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바뀐 사실이 전파되어 공시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엿 먹었어. 엿 먹었어. 오늘날에 있어서는 좀 엿 먹었어 하면 좀 불쾌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엿 먹었어 하면은 이 집은 누구 거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관행으로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위반 절차를 한번 볼까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여기서 확인받는 절차를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텍스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계약서 틀렸네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지를 소관 수령에게 제출한다. 수령은 명문과 소지를 검토한 후에 위반 절차 진행 결정을 내리고 수결을 하고 결정 일자를 기입하고 관인을 날인한다.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물이 자기의 것이었다는 사실, 매수인에게 틀림없이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사실인가를 신문한다. 매도인이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매도하였으며 그것이 진실이라는 뜻을 말로써 맹세하는 이른바 다짐을 하면 서리가 그 내용을 그대로 문서화한다.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등록 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그 다짐한 문서에 수결을 하면, 사인을 하면 수령이 이를 확인한 다음 수결을 하고 관인을 날인한다. 그 매매에 참여했던 증인과 필집, 계약서 작성자를 필집이라고 그럽니다. 신문한다. 증인에게는 매매계약 체결시 증인으로서 입회하는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계약 내용이 진실인가를 신문합니다. 필집에게는 문서 작성자, 계약 작성자, 그 계약서를 틀림없이 작성했는지를 신문하고 이들이 그 사실을 말로서 다짐하면 서리가 그대로 고음을 작성한 다음에 이들에게 수결을 하게 한다. 이 고음도 수령이 확인한 다음 수결을 하고 관인을 날인한다. 확인할 절차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실수가 없도록. 왜냐하면 관에서 공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령은 경국대전 예전에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입안 본문을 작성하는데 그 내용은 그 매매가 합법적으로 진실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입안 본문에 수령이 수령하고 관인을 날인한다. 소지, 명문, 고음, 입안 본문의 순서로 이들을 풀러붙여 그 연계선에도 관인을 날인한 다음 입안 신청자인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입안이라고 하는 소위 관청에 의한 공적 인정 작업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그 절차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세세하게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또 신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명 날인하고 그리고 다 갖춰진 경우에 있어서도 거기에 다시 관인을 날인하고 이런 어떤 세세하고 아주 자세한 상세한 그 절차를 거침으로써 실수가 없게 해서 관청에서 이제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절차인 만큼 까다롭게 치밀하게 행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이 소유 관계, 권리 의무 관계 이런 것은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렁설렁하면 안 되고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이 이제 아마도 요거는 이제 여기 재령이 씨 양해파 종가에서 나온 입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아마 관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입안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짐도 받고 확인도 해주고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판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식을 갖춰서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과 이제 관련돼서 오늘날 부동산 소유권을 위한 등록에 무관심하게 된 이유. 이건 뭐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것이 거의 없어졌죠. 왜냐하면 등기 제도가 이제 완비됨에 따라서 부동산, 그래서 뭐 건물 사면은, 토지 사면은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등기를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 4, 50년 전까지만 해도 한 4, 50년까지만 해도 농촌 같은 데서는 토지를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매매 계약서만 갖고 있지 이걸 가지고 등기할 생각들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농촌에서는. 그러면 왜 그러한 어떤 그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하고 이런 데에 좀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 연유를 따져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그 등록을 하는데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상의 소유권을 중시하는 특유의 소유권 존중의식인 나름의 규범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 사실상의 소유권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되지. 오늘날은 점유하고 있으면 되지. 굳이 이걸 가서 등록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상의 소유권. 이것을 중시했던 당시의 규범의식의 발로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매매를 하고 토지 매매, 부동산 매매를 하면 등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러지 못했는데 거기에도 나름대로 이제 연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연유가 뭐지 한번 보죠. 사실상의 기백권을 중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밭과 가옥을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부터 100일 이내에 매매에 대한 공증인 이반을 받는 것이 원칙화되었다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반을 받기 위한 절차가 좀 까다로웠다는 겁니다. 아까 거기 이제 뭐 증인도 있어야 되고 당사자들도 있어야 되고 필집이라고 문서 작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도인, 매수인, 증인, 필집. 관사로 가야 돼, 관사로. 이렇게 모여서 오세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4사람을 모으는 게 여의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비용도 들지 않았겠어요? 여기 이제 당시 교통 환경, 그러니까 산 넘고 바다 건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산 넘고 강 건너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4사람 모으는 게 쉽지 않아, 한날 한시에. 그러니까 관서에 가서 이걸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매도인 외에는 선뜻 나서는 자도 거의 없었다. 그랬을 것이다. 또한 이제 이반을 받으려면 법률로 정해진 수수료를 이제 요번에 작지라고 했었는데 납부해야 했는데 농지나 가옥의 면적에 따른 일정의 백지나 쌀을 지불해야 됐다. 근데 이러한 수수료 부담이 과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에서도 이제 규정을 벗어나서 이제 욕심을 많이 부렸겠죠. 그래서 이제 마구 징수했다 하는 겁니다. 이 밑에 한번 보실까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반제도는 잘 이용되지 않게 되었고, 이반제도는 잘 이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조선 중기와 후기에 들어 내후회환이 자주 발생함으로 인해 더욱 꺼려지게 되었다. 결국 조선 후기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이거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만이 이반을 받게 됐다. 이반. 이러한 전통적 의식이 이어져 내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을 등기함에 있어 무관심 내지는 꺼리도록 만들기 위한 잔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런지 하는 추측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부동산 우리 여기 요새는 등기해요 이거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60, 70년대만 해도 등기를 농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큰 쾌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셈이고 뭐 매매 계약서도 있겠죠. 그러나 보관만 해두지 뭐 이걸 가지고 관청에 가서 뭐 등기할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에 연유가 된 것이 뭐냐? 결국은 조선시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반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반을 잘 받지 않았다. 왜냐? 매도인, 매수인, 증인, 필집 이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 모일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작지. 돈을 내야 되는데 수수료. 또 일부 관청에서는 마구 몰수했다는 거죠. 마구 돈을. 그러니까 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안 하죠.
요런 것들이 이제 연유가 돼서 토지 등 이런 것을 등록하게 되는 것을 좀 꺼려했던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입안 여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매도인 여기 이제 전답 답주 증인 필집 여기다 이제 수결 한난 그러니까 매도인이 있어야 되고 매수인이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필집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사인도 좀 하고 이런 게 입안에 당시에 있어서 조선시대 입안 양식입니다.